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독일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작업이 일단 보류됐습니다. 베를린 미테구청이 현지 시민단체가 제기한 철거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테구의 구청장은 관련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념물을 설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로비 의혹이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 정무위가 다음 주 금요일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가 옵티머스 경영진의 구명 로비 시나리오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주요 로비 대상으로 삼았고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방안까지 세웠습니다. 7장의 시나리오 문건은 지난 5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작성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올려잡았습니다. 마이너스 1.9%로 4차 추경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을 했지만 8월 이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조정 폭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소폭 올려서 마이너스 4.4%로 봤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가 경합지이자 상대의 고향 지역에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화당이 투표를 독려하겠다며 설치한 50개 투표함에 대해 주 정부가 불법이라며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작업이 일단 보류됐습니다. 철거 명령을 내렸던 베를린 미테구청이 소녀상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밤사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철거 시한 하루를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은 당분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현지 시민 등이 집회에 나서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던 게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구청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기 원한다는 입장도 냈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베를린시 미테구청은 현지 시간 13일 내일로 예정된 소녀상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법원에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소녀상은 철거 시한 하루를 앞두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소녀상 철거를 추진했던 미테구청은 코리아협의회와 일본 측의 이익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간과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규탄한다고도 했습니다. 현지 시민들과 정치권,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미테구청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베를린 시민 300여 명은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행진했고 독일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선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국회의원 113명이 소녀상 철거에 항의하는 서한을 주한 독일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미테구가 절충안을 찾고 싶다고 밝힌 만큼 현지에선 소녀상의 존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테구가 문제로 지적한 소녀상 비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소녀상 자체는 남기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비문이라면 비문의 내용을 그쪽과 합의해서 다시 바꿀 수도 있죠. JTBC 유선입니다.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1조 5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 변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투자처를 속여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의 부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또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덕 파워웨이의 사회이사로 근무했고 옵티머스 주식도 상당량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야권으로부터 최근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정치권 인사 이 같은 사람이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를 검사 결과로서 보고를 받으신 게 언제지요? 정무위는 오는 23일 종합감사 때 이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옵티머스가 신탁계약서대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이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이 펀드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관계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C가 옵티머스의 구명 로비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을 입수했는데 7장의 문건은 지난 5월 말쯤 경영진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주요 로비 대상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이었고 로비가 실패할 때를 대비해 도주 시나리오와 집행유예 시나리오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JTBC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입수한 7장짜리 옵티머스 내부 문건입니다. 제목은 회의 주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5월 22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검찰과 금감원 등 어느 기관에 로비를 집중해야 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벌고 수사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경영진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등 크게 6가지 주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 로비 대상은 금감원으로 적혔습니다. 인맥을 총동원해 금감원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하고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함. 금감원의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커버 시나리오를 가동하였음이라고 나옵니다. 검찰도 언급됐습니다. 검찰 단계에선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질 시점엔 도주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이를 수사 지연에 활용하는 전략도 담겼습니다. 주범의 도주로 인하여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검찰 작업은 필수라며 최 총장님 등과 상담 필요라고 나옵니다. 국내 정세 등을 고려해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집행유예 시나리오로 끝내야 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전 고문이자 문건에 언급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금감원이나 검찰 조사와 관련해 상담하거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올해 6월 옵티머스와 법률자문 계약을 취소했고 자문 과정에서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문건은 옵티머스 사무실에 보관돼 있다 지난 6월 23일 금감원의 현장 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자료로 넘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의 신빙성과 실제 로비 여부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은 철저하게 역할을 나누어서 움직였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대한 로비를 누가 맡아서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자금을 빼돌릴 궁리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이들은 로비의 중심을 금감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의 고발 범위에 제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감원 조사 결과가 검찰의 기소 범위를 결정하고 기소 범위가 결국 법원 재판 범위를 결정한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감원만 잘 로비하면 검찰과 법원 단계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검찰에 대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검찰을 통과 기관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경영진의 역할도 나눴습니다. 김모 대표는 금감원과의 딜을 맞는 걸, 윤모 변호사는 포렌식을 포함한 수사 준비를 담당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전 청와대 인사의 이름도 옵티머스 관계자의 전원이라며 등장합니다. 변호사로 수임하지 않은 전 청와대 인사가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과 식사하면서 좋게 해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청와대 인사가 과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단서도 달아놨습니다. 이들은 이런 로비 시나리오를 짜면서도 다른 쪽에선 각자 돈을 빼돌릴 궁리를 한 정황도 적어놨습니다. 이 문건은 모호했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에 접근할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빙성이 없고 상상에 의존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꼭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한 전사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한 가운데 유세전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는 오늘 경합지이자 상대의 고향에 대한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격차를 벌리면서 앞서가고 있지만 숨어있는 트럼프 지지층의 표심이 관건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나란히 상대방의 고향 지역을 찾아서 유세에 나섰군요. 네, 코로나 감염 이후 열흘 만에 대중 유세를 재개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뒤 펜실베니아주 존스타운에 도착해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계기로 바이러스를 극복한 전사의 이미지를 내세워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고향에서 열세 극복을 위한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맞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소지이자 제2의 고향으로 꼽히는 플로리다에서 맞불 유세를 벌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 실패론을 집중 부각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은 고령층과 흑인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만간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유세 내용 먼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So many lives have been lost unnecessary because this president cares more about the stock market than he does about, well-being of seniors.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하루 전 플로리다에서 현장 유세를 재개할 때 코로나19 극복을 또 한 번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 1시간 동안 연설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지지자들에게 마스크를 뿌렸지만 정작 자신은 유세 과정에서 시종일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유세에 앞서 백악관 의료진이 트럼프 대통령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는데 그 점을 부각하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 입맞춤을 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I went through it. Now they say I'm immune. I feel so powerful. I'll walk into that audience. I'll walk in there. I'll kiss everyone in that audienc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고 싶다면 나가라며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가 하면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어 보이거나 특유의 엉덩이 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 두기 없이 다닥다닥 붙어 연설을 듣거나 구호를 외쳐 감염 확산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선거를 정확히 3주 앞두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가장 최근 발표된 전국 단위 여론조사 10개의 평균을 보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TV 토론이 벌어지기 직전인 지난달 하순의 6%포인트보다 차이를 더 벌린 것입니다. 경합주 6곳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2%포인트에서 7%포인트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은 오차 범위 이내이거나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또 숨은 트럼프 지지층 이른바 샤이 트럼프의 표심이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 데다 당일 투표율도 변수여서 승부를 예측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화당이 허가받지 않은 투표함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캘리포니아주 공화당이 투표를 독려하겠다며 프레스노와 오렌지, LA 카운티 등 3개 지역에서 교회와 총기 판매점 등에 투표함을 설치했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 중인데 대략 50개에 이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투표함이라며 목요일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했지만 공화당 측은 투표 용지를 모아서 선관위에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대선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미국에서 여전히 뜨거운 이슈는 인종차별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브라질 출신의 부지사 부인이 백인 여성에게 면전에서 인종차별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지역이 펜실베니아주고 이번 대선 격전지입니다.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 백인 여성이 자동차 창문 너머에서 소리칩니다. You're a nigger. 미국 펜실베니아 존 페터먼 부지사의 부인 지젤 바에투 페터먼 씨에게 내뱉은 말입니다. 페터먼 씨는 11일 집 근처 마켓에 키위를 사러 갔다가 인종차별 모욕을 당했습니다. She recognized me and she said, there's that N-word who Fetterman married. And it continued with, you don't belong here, you're a thief.
그녀는 브라질 출신으로 8살 때 어머니와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후 2004년 영주권을 취득했고 2009년 정식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페터만 씨는 이 같은 신분 배경 때문에 온라인과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인종차별 공격을 받았지만 면전에서 직접 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독일계 대형 마켓에선 문제의 백인 여성이 더 이상 우리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을 환영할 수 없다며 미국 내 인종차별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고 펜실베니아 주지사 톰 울프도 12일 성명을 통해 인종주의자와 혐오 발언은 언제나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이번 대선 경합주의 한 곳으로 민주당 출신 유력 정치인 가족이 수모를 겪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OECD를 포함해 주요 기관들은 코로나 재확산 등을 반영해서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조금 올려잡았습니다.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2.1%로 다른 곳에 비해서 워낙 낮은 수준이긴 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9%로 봤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소폭 상향 조정을 해서 마이너스 4.4%로 전망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월 전망치 마이너스 5.2%보다 0.8%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Global growth is projected to be minus 4.4%, which is a small upgrade from June, as well as signs of a stronger recovery in the third quarter. IMF는 주요 선진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부정적이지 않고 3분기에 빠른 회복 조짐을 보이며 중국의 성장 복귀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4.3%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6월보다 3.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상향 조정폭이 가장 컸습니다. 중국은 1.9%로 0.9%포인트 오를 걸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선 올해 마이너스 1.9% 성장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지난 6월 마이너스 2.1%보다 0.2%포인트 올린 겁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수출 수요가 살아나고 4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는 5.2%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 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We don't expect there to be a return back to 2019 levels until well into 2021 and maybe 2022.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9%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취약성이 커졌다면서 각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세계 스포츠 선수들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좀 있네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호날두 선수도 포함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모국인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된 상태던 호날두는 즉시 선수단과 격리됐습니다. 포르투갈 축구협회는 현지 시간 13일에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호날두가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격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날두는 14일로 예정된 스웨덴과의 유럽 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협회 측은 호날두가 아무런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나머지 대표팀 선수들은 화요일 오전에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정상적으로 대회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미국 보건 전문가가 얘기한 부분이 또 있는데 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재유행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베일러 대학 의과대학 산하에 있는 국립열대의학대학원의 피터 호테즈 원장이 한 말입니다. 가을철 재유행의 근거로 9월 초 3만 명 수준이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호테즈 원장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올 겨울이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서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소시효가 내일까지인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채 사실상 정 의원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나흘째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내일 국회 국정감사 이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요구로 감사를 시작했지만 1년이 넘도록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 투입 자금 160조 원 가운데 75조 원을 지역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13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이와 별도로 자체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5G를 지원하는 신형 아이폰 시리즈를 애플이 공개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5G 중에서도 더 빠른 고속통신을 제공하고 다른 스마트폰보다 충격에 대한 저항 강도를 높였습니다. 1차 출시국에는 포함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이달 말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식품기업 오뚜기가 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법인 외에 함영준 회장과 이강훈 대표 등도 포함이 됐는데 국세청은 연말까지 내부 거래와 탈세 여부를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현대차그룹 회장직에 오릅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2년 전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정몽구 회장을 대신해서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낮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6살과 8살 남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백사장에서 모래놀이를 하던 동생이 바닷물에 떠내려가자 누나가 구하러 들어갔다가 둘 다 빠졌는데 관광객과 주민들이 재빨리 바다에 뛰어들어 두 아이를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 서쪽 해상에서 21톤급 체납기 어선의 기관실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무사히 구조됐고 어선은 모슬포항으로 예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경산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톤 트럭 2대가 서로 부딪힌 뒤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량 등 8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9명이 다쳤습니다. 트럭 한 대는 도로 옆 동물병원으로 돌진해 병원 건물이 부서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을 알리는 문화제가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서울릉, 선정릉, 세종대왕릉을 포함한 서울 경기 지역 조선왕릉 7곳에서입니다.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명산과 중리산 등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39곳의 운영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가족 단위 입장만 할 수 있습니다. 10인실 미만의 객실만 운영이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가져간 조선인의 귀와 코가 묻혀있는 일본 교토의 무덤에서 일본의 시민단체가 희생자 위령제를 엽니다. 지난 2007년부터 한국 단체에서 매년 위령제를 열고 있는데 일본인이 주도하는 위령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 닷새째입니다.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오늘 영상 중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사관에서 벌어진 사건 등을 비롯해서 재외공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유지 전망이 우세하고요. 관심은 국채 매입 확대 요구에 한국은행의 어떤 입장이 나올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 대규모 정리 해고에 나섭니다. 이번에 605명을 해고하고 추가 구조조정으로 400여 명 수준으로 직원 수를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은 너울로 인해 물결이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을 포함해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2도로 서울과 경기도는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대전 9도, 광주 12도, 부산 14도로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9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광주 20도, 제주 21도로 전라도와 제주도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가게에서 한 여성이 자신이 물건을 훔친 걸 경찰에 신고했다며 보복 폭행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직원들도 때렸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한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진열된 우산을 짚더니 그대로 가버립니다. 바로 옆 옷가게에선 가게 밖 옷걸이에 걸린 셔츠를 가방에 넣고 사라집니다. 그냥 저쪽에서 쭉 와가지고 그냥 오자마자 보고 옷을 빼서 걸어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가져간 걸로 정말 대담하게 가져가더라고요. 피해 업체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50대 여성 A씨는 절도죄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지난 11일 A씨가 정확히 한 달 만에 피해 매장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진열대를 쓰러뜨리고 온갖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들고 있던 가방으로 직원을 마구 폭행하고 밖에 있던 진열대도 넘어뜨립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 제 힘에 못 이겨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사과는 안 하고 왜 신고하느냐, 별로 안 받을 거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옷 다 찢고 얼굴에 구타를 막 하면서 가슴에도 이제 다 구타를 하고 매장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러뜨렸다고 보시면 돼요. 피해 직원은 얼굴과 몸에 상처를 입었고 상품들은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지난 6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화물선에 탑승했던 선원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배를 러시아로 돌려보냈습니다. 선원들이 부산에 내리지는 않았지만 배가 항구에 머무는 사이 국내 해운대리점 직원 4명이 업무 처리를 위해서 배에 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4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포르쉐 차량을 타고 환각 질주를 벌여 7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와 동승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을 사들였고 일반 대마보다 강력한 합성 대마를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도로를 질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등을 위조해 한국 학생들을 미국 명문대에 합격시킨 국내 입시 브로커 일당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미국 유명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입시 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수년 동안 대학 진학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영화 원더우먼의 주연 배우 게일 가돗이 고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역을 맡게 되면서 아랍권 국가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f no one else will defend the world, then I must. 영화 원더우먼의 주인공을 맡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스라엘 출신 배우 게일 가돗. 이번에는 1963년 엘리자베스 테일러 주연의 고전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원작으로 새롭게 제작되는 영화에서 여왕 클레오파트라 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여왕을 이스라엘 출신 배우가 맡게 된 것을 놓고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권 국가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아랍권에서 최초로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스라엘이 아랍 영토를 빼앗았고 게일 가돗은 아랍인들의 배역을 빼앗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7년 영화 원더우먼 개봉 당시에도 아랍권 국가들 사이에서는 게일 가돗이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게일 가돗이 이스라엘 군에서 2년 동안 군 복무를 한 바 있고 2014년 이스라엘 군의 가자지구 폭격을 옹호하는 글을 쓴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결국 레바논과 요르단, 카타르 등에서 영화 원더우먼 상영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이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중동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이스라엘 내각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평화협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제와 전화통화를 했고 곧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בסוף השבוע אני שוחחתי עם ידידי הנסיך הכתר של איחוד האמירויות, השייח מוחמד בן זאיד. הזמנתי אותו לביקור בישראל, הוא הזמין אותי לביקור באבו דאבי, אבל עוד קודם לכן אנחנו נראה כאן
משלחת מאיחוד האמירויות ותצא משלחת נוספת שלנו לשם. 중동 정세가 이처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아랍권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도 큽니다. 중동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관계부터 살펴보죠. 이집트는 네. 아랍권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화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반응을 보면요. 수교는 유지되고 있지만 정서적인 반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정책 결정자들은 차가운 머리로 정책을 결정하지만 민중들은 아무래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서로가 공존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반감이 사라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 영화는 조금 좀 우스꽝스러운데요. 클레오파트라가 물론 이집트의 여왕이긴 했지만 클레오파트라 자신이 보면 아랍이라기보다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까지 이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민중들 사이에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이 양국의 관계가 갈 길이 아직도 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랍권 국가들과의 평화협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왕세제도 곧 만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두 사람의 만남이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미 이 두 사람이 친하다는 것은 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그 화면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물론 이제 이 공화정과는 달리 왕정의 특징상 왕정 국가의 그 지도자가 다른 국가의 지도자를 만났었을 때 왕국의 국민들의 반감은 상대적으로 공화국보다는 약한 건 있지만요. 이 아랍에미리트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자세들 대단히 전향적이고 사실 아랍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 그 상황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다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이 아랍 세계가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동의 변화에 아주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동 평화협정에는 가장 민감한 쟁점인 팔레스타인 문제 등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영구적 중동 평화를 가져오기엔 한계가 많다 이런 지적도 여전히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팔레스타인 그 당사자들이 이 상황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팔레스타인을 고려를 한다고 했지만 국경을 그 서안 지역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의 그 선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문제도 그렇고 전부 다 이스라엘의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완전히 빠져 있고 팔레스타인 목소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서 팔레스타인 너희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라는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당연히 네. 팔레스타인 쪽에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팔레스타인에 동조하는 많은 아랍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협정이죠. 알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의 평화협정은 중동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민감한 쟁점이 빠진 협정은 결국 대이란 전선을 강화하는 또 다른 편가르기가 될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새로운 중동은 이제 막 첫발을 뗐을 뿐 그 종착지가 어디일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의사 자격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했던 의대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지 정부는 의사들의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의사협회도 사과는 없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집단 행동 가능성도 말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사과는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들의 시험 거부 사태에 대해 밝힌 입장입니다.
의대생들의 시험 거부는 의로운 취지의 행동이었고 의대생들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공의들도 내년에 의사가 나오지 않아 기존 전공의들이 업무를 떠맡게 되면 다시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그젠 국회에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국시 거부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김 위원장은 국시 얘기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대국민 사과보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란 주장입니다. 처음에는 의대생 시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다만 이제 본인들의 의향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이후에는 사과 조치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부당한 요구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국가가 정한 기본 원칙과 약속은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며 국시 기회를 다시 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제 내일로 끝나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자녀 특혜 의혹과도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자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선거법과 별개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소식은 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민주당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와 한몸이 되어 네거티브를 지속했다는 내용입니다. 나 전 의원은 이 문자로 고발됐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제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5일이어서 검찰은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결론지을 계획입니다. 자녀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검찰은 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나 전 의원은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 개입하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를 사유화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아들이 고등학생 때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그제 서울대 윤모 교수를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말엔 서울대병원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은 유승준 씨를 스티브 유로 지칭하며 입국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 최근에 다시 소송을 냈는데요. 병무청은 유 씨의 입국 금지를 풀어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2002년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던 가수 유승준 씨. 이후 18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 가서 죄송하다 그러면 진짜 괜찮을 줄 알았어요. 병무청은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유 씨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국내에 복귀할 경우 장병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겠노라고. 이에 대해 유 씨는 18년 전과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근 5년간 유 씨처럼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사람은 약 2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유 씨와는 달리 단기 체류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면 병무청은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적인 스타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선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은 장관 추천을 받아 입영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세계 1등 할 수 있는 청년의 전성기 보호예요. 몸을 많이 쓰는 댄스 가수 같은 경우는 그때가 제일 이제 전성기란 말이죠. 현재 병역법상 입영 연기는 만 30세까지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입대를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직화 닭발, 직화 껍데기 모두 불맛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직화 식품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음식에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편식 직화 제품입니다. 불맛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안전처 조사 결과 간편식 직화 제품 20개 가운데 11개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3-MCPD인데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는 성분입니다. 불맛이니 뭐 이래서 좋아하는데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찜찜하고 불안한 거죠. 직화식품 외에도 볶음밥과 덮밥 등 간편식 제품, 곱창볶음 등 간편식 안주에서도 같은 물질이 나왔습니다. 모두 합치면 21개 업체의 38개 간편식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나온 겁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가정 간편식 3,600건의 오염도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 조사가 이뤄진 것은 480건에 불과합니다. 식약처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과학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에 반대하면서 한국에 수용 가능한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스가 총리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우리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한중일 정상회담은 스가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열리는 회의거든요. 이런 데서 이것을 외교 카드로 쓰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지금 사실은 연내에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본 측에서 말하고 있는 매각 명령이라든지 또는 현금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매각 명령까지는 내년 상반기가 계속 걸릴 예정이고 네. 아마 내년 말까지도 현금화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너무 이 카드를 물론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더구나 첫 만남에서 이 한국의 정상에게 이것을 들이내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2015년 당시 관방장관 시절입니다. 스가 총리 위안부 문제를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전혀 다른 반대 상황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번은 첫 이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인데요. 본인 이야기에 따라서 완전히 지금 뒤집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번에 9번째인데 이것은 2008년부터 국내에 어떤 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이유를 대가지고 이 외교적인 만남을 이렇게 기피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쌍방 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달이라든지 2015년 9월 달이라든지 아베 총리나 당시 스가 관방장관이 이미 언급을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본인이 또다시 번복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이것 자체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더구나 첫 만남에서 그렇게 봅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비판 여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스가 총리가 당시 자기 신이 관방장관이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하고 완전히 정반대이지 않느냐. 더구나 일본 내에서도 지금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더 낫다,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첫 번째 만남치고는 너무 좀 그 카드가 너무 좀 거칠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올해 정말 서울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열리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건 이제 쌍방 간에 교섭을 해가지고 대화를 통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은 2018년 10월달에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개인 보상을 하도록 이미 명령이 있었거든요. 네. 최종 판결이 나왔고 이것은 민사소송입니다. 일본의 전범 기업하고 피해자들 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사업 절차에 대해서 매각 명령을 늦춰라, 현금화하지 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엄연하게 상권 분립이 있는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되고 물론 한국 정부도 1965년에 청구권협정의 일방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수차례 사실은 일본 정부에 제안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쌍방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여지를 만들어 나가고
정상 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해법을 도출하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그러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조금 도모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네,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배상을 해라 뭐 이렇게 뭐 요구를 한다거나 뭐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이죠. 사실은 무지 간단합니다. 네. 일본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은 일본 전범 기업하고 피해자 원고당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고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과 일본 간의 피해자 문제가 똑같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니시마츠 사건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일본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건데 지금 문제는 사실 이제 일본 자민당 내에서 한국에 대한 좀 혐한 정서도 있고 지나치게 한국이 과거사 문제로 일본을 말하자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밀리게 되면 일본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또 추가적인 민사소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국내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또는 이제 동남아 같은 데서도 이 국가 대 국가 간의 보상이 끝났는데 이 문제를 또다시 개인 보상 문제로 치환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점은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됐는데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 추가적인 소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는 뒤에서 바라보고 있고 이건 민사소송 당사자들 간에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그 말하자면 사죄할 용의가 있다 또는 뭐 2012년경에는 보상할 용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일본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별로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60억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이 돈을 지불을 하고 한국 국내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이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정서적으로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 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근데 그 점은 역시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또는 국제법을 내세우면서 한국 정부나 국민을 압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가 정권이 일본 기업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 아니라 아예 뭐 자체적으로 알아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둬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중국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처럼 스가 정권이 강하게 우리 정부를 향해서 뭐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스가 총리의 뭐 지지율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뭐 그것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네. 봅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학술회의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대한민국 학술원이거든요. 여기는 지금까지 전례대로 본다면 그 추천된 후보자들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105명 가운데서 무려 6명이나 주로 이제 역사 관계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분들을 명단을 삭제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초반에는 74%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거의 한 7% 또는 10% 가까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어떤 국내 우파 동원이라는 차원에서도 또는 적어도 이제 지금 스가 정권은 정책과 이념 면에서 아베 정권을 승계하는 아베 2.0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의 강한 입장을 다시 번복하면서 일본의 기존 입장이 다르지 않다 또는 일본 국내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어떤 국내용 메시지를 지금 발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주 짧은 기간에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한국 때리기에 뭐 또 나설 가능성도 그래서 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상무가 기자를 사칭하면서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하다가 적발됐죠. JTBC 취재 결과 삼성전자의 또 다른 상무와 법무팀의 선임 변호사도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국회를 들락거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삼성전자 관계자 4명이 정의당 유호정 의원실을 찾았습니다. 주은기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미리 약속을 잡거나 위원회관 입구에서 류 의원실에 가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전에 연락은 없었고 와서 하는 얘기가 국정감사 증인을 좀 바꿔달라. 뭐 어떻게 들어왔냐고 뭐 물으셨다고 하고 그랬더니 그 방법이 있다고 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들 4명 중 2명은 출입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름과 목적을 밝힌 뒤 신분증과 출입증을 맞바꿔야 하지만 이 모든 걸 건너뛴 겁니다.
최근 기자를 사칭해 국회를 마음대로 드나든 상무에 이어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출입 절차 무시 사례가 또 드러난 상황. 국회 방호 담당실이 삼성전자 관계자를 불러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확인 결과 직원 2명만 출입증을 발급받은 뒤 이걸 삼성전자 선임 변호사와 상무에게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출입증을 돌려 써가며 직급이 높은 이들의 국회 방문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겁니다. 여기가 학교에서 식당 카드 빌려서 찍는 것도 아니고 국회를 입장하는데 방문 기록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들어와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관련자를 징계하겠다면서도 마감 시간이 임박해 출입증을 받을 시간이 없었다는 당사자들의 해명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류혜연 씨를 찾았던 건 오전 9시 30분쯤. 국회 관계자는 JTBC에 하루 전에 방문 예약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방문하려는 의원실과 조율하면 당일에도 출입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결국 주 부사장이 증인에서 빠진 걸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해당 상임위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가 증인 명단 변경에 합의한 이유를 밝히란 겁니다. 국회가 삼성전자의 호위무사입니까? 산자중기위와 교섭단체 양당 간사는 삼성전자의 증인 신청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십시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아침엔 라이프. 오늘은 내일 개봉하는 영화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뭔가에 대한 믿음이 정말 맞을지, 만약 잘못된 믿음이라면 누군가에게는 잔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부터 보시겠습니다. 석구는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아이입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은지한테 그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해보세요. 일반인들하고 다른 아이라는 이 30대 청년은 8살 정도의 지능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를 찾기 위해 온 가출 소녀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데 오해로 인해서 한순간에 이 소녀를 성추행한 사람이 돼버리는데요. 그러자 어김없이 등장하는 편견들, 모두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여전히 아이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이 청년을 바라봅니다. 돌멩이라는 제목이 내내 먹먹함으로 다가오는 영화입니다. 너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이 하면 참 낙인 거잖냐. 영화 내내 대사가 하나도 없는 이 주인공, 범죄 조직의 뒤처리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중 의도치 않게 유괴범이 돼버립니다. 시체 수습, 아동 유괴 이런 끔찍하고 무거운 사건을 무심하게 또 평온하게 그려내는 아이러니가 여운을 남깁니다. 감독이 원래 생각했던 제목은 소리도 없이 우리는 괴물이 된다였다고 하네요. Je me souviens d'elle comme si c'était hier. T'étais tellement belle. Il est toujours beau quand on est amoureux. 1966년에 관객들과 만났던 고전 멜로 남과 여의 속편인데요. 기억을 잃어가는 남자와 그가 잊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영화들은 제목이 담고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반세기 만에 돌아온 이 남과 여 뒤에 붙은 제목은 여전히 찬란한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 자리에 자신들의 노래뿐만 아니라 피처링을 한 곡까지 올려놓은 방탄소년단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블랙핑크도 빌보드 1위에 오른 게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선가요? 네, 이 빌보드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인 앨범 차트와 메인 싱글 차트 등 다양한 순위가 있는데 이번에 블랙핑크가 1위에 오른 것은 아티스트 100 차트입니다. 이 아티스트 100은 팝스타들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 순위인데요. 앨범과 또 싱글 판매량, 라디오 방송과 스트리밍 횟수, 그리고 소셜 미디어 활동 등을 모두 합쳐서 집계를 하게 됩니다. 빌보드 측은 블랙핑크가 지난 2일에 정규 1집을 발표한 뒤에 빌보드 메인 차트 2위에 오른 데 이어서 이번에 아티스트 100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티스트 100 차트는 2014년에 발표된 이래 팝스타를 통틀어서 걸그룹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위는 BTS가 차지해서 2개의 K-팝 그룹이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BTS는 매주 발표되는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 지금까지 10번째 정상을 밟았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는 영국에서는 하루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네, 현지 시간 13일에 영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사망자가 1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초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최근 일주일간 사망자는 573명으로 직전 일주일 200명의 3배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43,00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7,234명으로 전날보다 3,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야당인 노동당에서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촉구했는데요. 보리스 존슨 총리는 전날 전국 봉쇄 조치 대신에 지역별 감염률에 따라서 제한 조치를 달리하는 코로나19 대응 3단계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자고 말한 방탄소년단을 비난했던 중국 네티즌들이 도리어 역풍을 맞았습니다. 악의 없는 발언에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중국 정부와 언론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중국 네티즌들은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수상 소감에 거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언급함으로써 북한 측에서 싸운 중국 군의 희생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중국 언론까지 가세해 BTS 비난 여론에 동참했지만 분위기는 하루 만에 반전됐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이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도를 넘어섰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악의 없는 말을 공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정치적 지뢰가 깔렸다는 조롱 섞인 분석도 나왔습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중국 민족주의의 위험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여론을 의식한 중국 정부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也注意到中国网民对此事的反应。我想说的是，以史为鉴，面向未来。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전날 게재했던 비판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에선 중국과 나치를 합성해 만든 해시태그 차이나치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극단적 민족주의를 독일 나치에 빗대 비난하는 겁니다. 최근 중국에선 쯔위나 이효리 등 국내 연예인들이 한마디 말 때문에 마녀 사냥을 당한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이번엔 중국 네티즌들이 되려 역풍을 맞으면서 중국식 부정적 여론몰이에 일침을 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은 너울로 인해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9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광주 20도, 제주 21도로 전라도와 제주도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겠고 산간 곳곳에서는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독일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작업이 일단 보류됐습니다. 베를린 미태구청이 현지 시민단체가 제기한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태구의 구청장은 관련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념물을 설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청와대 전 행정관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투자자를 속여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된 옵티머스 사내 이사의 부인으로 최근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국회 정무위가 오늘 23일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JTBC가 옵티머스 경영진의 구명 로비 시나리오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주요 로비 대상으로 삼았고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방안까지 세웠습니다. 7장의 시나리오 문건은 지난 5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작성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앞서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1.9%로 소폭 올려잡았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4.4%로 상향 조정하면서 다만 경제 회복까지 길고 힘든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